어린 시절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권력자들의 욕망 때문에 평범한 삶이 지옥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7세기 명나라 궁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 평범한 소년이 황제의 환심을 사게 되면서 경험한 권력의 정점과 추락, 그리고 마지막 선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17세기 어느 평범한 오후, 9살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마차 한 대가 그들의 초라한 오두막 앞에 멈춰 섰죠. 마차에서 내린 남자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자신의 집인 양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은 도끼질을 계속하면서도 눈꼬리로 그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 남자의 옷차림새부터 시작해서 걸음걸이까지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함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남자가 소년을 마차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소년은 당연히 저항했죠.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꺼내든 것은 향긋한 찐빵이었어요. 소년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하얗고 부드러운 빵이었죠.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서 녹는 달콤함에 잠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동안 먹던 거친 보리빵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 순간의 행복감이 소년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그것이 바로 그 남자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황궁의 정찰병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황제를 위해 특별한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몇 시간 후 마차가 자금성 대문을 통과했을 때 소년의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들과 실크처럼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거든요.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향냄새와 음악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웠던 거죠. 정찰병은 소년을 한 건물로 안내했는데 거기서 손이 떨리는 늙은 남자가 소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소년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정말 아름답군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요. 라고 중얼거렸죠. 당연히 소년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기묘한 시선을 받은 후 소년이 안내받은 곳은 초라한 작은 방이었어요. 황금용도 없고 화려한 쿠션도 없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공간에 바닥에 놓인 낡은 매트가 전부였습니다. 궁전 버전의 모텔방 같았죠. 잠들려 애쓰는 9살 소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부모님은 분명 그 정찰병을 믿고 보내주셨잖아요. 아마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이 차가운 방에서 홀로 떨고 있는 소년에게는 그런 희망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환관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도망이었습니다. 소년은 출구를 찾아보고 간단한 계산을 해본 후 궁궐 경비병 100명보다 자신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착각이었죠. 약 3걸음 정도 뛰었을 때 마치 국가 기밀을 지키는 것처럼 경비병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소년은 반격해봤지만 9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친절했던 정찰병은 부모님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직접 소년을 이 지옥 같은 곳에 보낸 겁니다. 아마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나 아니면 정찰병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소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였거든요. 경비병들이 소년을 바닥에 눕히고 누군가 옆에서 물을 끓이며 칼날을 가는 소리가 들릴 때도 소년은 헛되이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괴물이 아니라 그저 거대한 기계의 부품일 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쾅, 말도 없이 자비도 없이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다리 사이로 번개가 내리치는 것 같은 찢어지는 고통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나오는 건 숨막히는 소리뿐이었어요. 세상이 기울어지고 사방에 피가 흘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가장 끔찍한 건 의식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고통을 다 느껴야 했거든요. 마취제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오직 나무 토막을 입에 물고 버텨야 했어요. 그 순간 소녀는 자신이 더 이상 완전한 인간이 아니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그렇게 소년의 운명이 피와 고통 속에서 결정됐습니다. 몇 분 만에 끝났지만 고통보다 수치심이 더 오래 남았어요. 소년은 음식을 거부했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9살 소년의 어린 시절이 순식간에 강제로 종료되어 버린 거죠. 회복하는 동안 소년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12살이었고 어떤 아이는 겨우 7살이었어요. 모두 똑같은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몇 년째 궁궐에 있었고 소년에게 생존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궁궐에서 물을 길어오라는 첫 명령을 받았을 때 후궁들이 소년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비단 소매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어요. 반쪽 남자라고 누구가 쉿쉿 소리를 내며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칼날보다도 더 깊숙이 파고들었죠.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이제 공식적으로 환관이 된 이상 아무도 소년의 절망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감정을 위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기능과 효율성만이 중요한 곳이었어요. 소년도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방 청소, 식사 준비까지 온갖 잡일을 맡았어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는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소년은 점점 궁궐의 시스템에 적응해 갔어요. 이제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하더군요. 소년은 황제를 즐겁게 하기 위해 환관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소극장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소년의 인생이 된 거예요. 닌자라기보다는 트라우마를 겪은 K-팝 연습생에 더 가까웠죠. 며칠도 안 돼서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선생님들과 실크 옷감, 그리고 잔혹한 훈련까지요. 춤추는 법, 여러 악기 다루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높고 가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도대체 누가 남자에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노래하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훈련은 새벽 4시부터 시작됐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끝없는 반복 연습이 이어졌죠. 선생님들은 완벽함만을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박자가 틀리면 대나무 막대기가 날아왔습니다. 소년의 손과 다리는 항상 멍투성이었어요. 3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이 근육통과 큰 소리로 꾸중 듣는 일, 그리고 무좀까지 공유하며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소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목소리는 높아졌고 몸짓은 여성스러워졌으며 표정에는 항상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준비가 됐다고 여겨진 후 첫 번째 큰 공연 기회가 왔습니다. 황제를 위한 연회였죠. 천상 순수궁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목숨이 걸린 고압적인 오디션 프로그램과 다름없었어요. 드럼이 울리고 피리가 노래하며 누군가는 마치 손가락이 돈에 빚을 진 것처럼
비파를 연주했습니다. 방 전체가 등불로 빛나고 황금빛 벽에서 깜빡이는 불빛은 마치 보석함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소년의 그룹이 호명됐습니다. 비싼 천을 여러 겹 입고 땀을 흘리며 위장이 뒤틀린 채 행진했죠. 그런데 그날 밤 춤을 춰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을 깜빡했네요.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경력 전체가 끝나고 어쩌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실수한다는 것은 곧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망신은 보통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소년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소년은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몸의 모든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을 완벽하게 재현했죠. 회전할 때마다 비단 옷이 바람에 날리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고 손짓 하나하나가 시처럼 우아했습니다. 놀랍게도 소년은 성공해냈어요. 모든 회전과 스텝, 모든 극적인 손짓이 완벽했습니다. 황제를 살짝 쳐다봤을 때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나무 자르던 아이치고는 나쁘지 않았죠. 더욱 놀라운 건 황제가 그날 밤 소년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황제는 대부분의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거든요. 앙코르를 요청하는 건 더더욱 드문 일이고요. 소년은 긴장했고 기뻤지만 대부분 두려웠습니다. 다른 황관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소년을 바라봤지만 동시에 경고의 뜻도 담겨 있었어요. 황제는 소년에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춤을 춰달라고 했어요. 또 다시 춤을 춰달라고 했죠. 마치 소년이 황제의 개인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가 된 것처럼 매일 밤 공연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이런 관심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어느 날 밤, 평소처럼 공연을 마친 후 황제가 소년에게 머물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머물라고 하면 선택권이 없죠. 그러니까 소년은 머물렀어요. 다음 날 아침,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뜰의 모든 사람들이 소년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들이 소년에 대해 뭔가 안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이상한 건 아무도 실제로 본 게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소년이 황제와 밤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신기한 건 이제 그들이 소년을 존경한다는 거였습니다. 궁궐에서는 비밀이 비밀로 남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속삭임을 통해 전해졌고 그 속삭임들은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죠. 소년이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는 소문은 하루아침에 궁궐 전체에 퍼졌습니다. 황제는 다음 날 밤에도 다시 소년을 불렀어요. 소년은 또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앉아서 시와 문학,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황제는 마치 소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물어봤죠. 신기하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한때 나무를 베던 소년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황제는 고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했고 진심으로 대화할 상대가 없었거든요. 소년은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황제는 연회를 빠뜨리고 후궁들을 무시했어요. 궁궐 절반이 그것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황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년에게 온갖 선물을 줬어요. 실크, 옥, 희귀한 책들, 제국식 슈가데디 스타터 패키지 같았죠. 문제는 모든 사람이 소년의 승승장구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신들은 분노했어요. 소년은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황제와 대화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동안 소년은 호화롭게 살고 있었거든요. 다른 늙은 황관들도 소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궐 언어로 번역하면
소년이 공식적으로 제거 대상 목록에 올랐다는 뜻이에요. 소문에 따르면 그들이 소년에 대한 연합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비밀회의와 긴 두루마리, 복도에서의 위협적인 속삭임들이 있었죠. 하지만 소년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소년에게는 황제의 총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정치를 무시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어요. 소년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니면 너무 어렸거나요. 큰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의 친구, 다른 환관이 소년을 옆으로 불러서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그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 라고 속삭였죠. 눈 깜빡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단의 대신들이 법정으로 몰려와 소년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힌 완전히 가짜 문서를 들고 왔어요. 하지만 소년을 망가뜨리기엔 충분히 진짜처럼 보였죠. 황제는 경노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실망하고 분노한 거였어요. 소년을 쳐다보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로 화가 났죠. 문제는 황제가 소년을 용서하지 않으면 강등되는 게 아니라 즉시 처형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궁궐에서 황제를 속인다는 것은 가장 중한 죄였거든요. 소년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싸워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년은 황제의 방 바로 밖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루 종일 무릎 아래 차가운 대리석과 함께 있었습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소년과 궁전의 침묵만이 소년이 존재하지 않는 척했죠. 마침내, 정말 마침내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황제는 피곤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한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가슴 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필요한 걸 그냥 말해주지 않았느냐?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거짓말과 가짜 문서, 조작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기적적으로 황제가 소년을 믿게 됐습니다. 아마도 소년의 눈물이 진짜였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황제가 이미 소년에 대한 음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소년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황제는 누구보다 소년을 신뢰했고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황제의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그가 아팠거든요. 그가 아플수록 밤낮으로 소년이 곁에 있어야 했고 조언을 속상여주고 법정회의에 참석해야 했어요. 소년은 더 이상 단순히 총애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채와 억지 미소로 제국을 떠받치는 사람이 된 거죠. 황제의 건강이 나빠질수록 소년의 영향력은 커졌어요. 대신들은 이제 소년을 통해서만 황제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소년의 말 한마디가 정책을 좌우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거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대신이 진실을 폭로한 겁니다. 음모에 대해 경고해줬던 오랜 친구는 실제로는 경고해준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뢰를 얻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진실만 말해준 거였죠. 전형적인 궁궐 수법이었습니다. 소년이 그를 추궁하자 그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맹세했어요. 절대 소년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가장 나쁜 건 소년이 그를 믿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온몸의 뼈가 그를 믿지 말라고 했지만 소년은 그를 믿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아준 거죠. 큰 실수였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 이후 소년은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황제의 그림자였고 친구였으며 회의에서 그의 목소리였고 때때로 잠자리 상대이기도 했죠. 소년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감히 속삭이지도 못했어요. 그 없이는 황제가 기능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숨을 참았습니다. 소년의 권력은 이제 황제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환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국의 두 번째 인물이었죠. 그의 말 한마디로 대신들의 운명이 결정됐고 그의 조언으로 전쟁과 평화가 결정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년은 황제 옆 비단 이불 위에서 깨어났어요. 황제는 반쯤 옷을 입은 채 평화로웠죠.
솔직히 너무 평화로웠어요. 살짝 건드려봐도 소용없었고, 이름을 불러봐도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척추를 타고 오르는 오싹함. 맞아요. 진짜였어요. 몇 분 후 의사가 소년이 이미 알고 있던 걸 확인해 줬습니다. 황제가 죽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그의 연인일 뿐만 아니라 칼에 둘러싸인 남자였거든요. 그리고 소년을 보호해주던 유일한 존재가 숨쉬기를 멈춘 거예요. 그러니 빨리 움직여야 했죠.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어요. 문을 봉쇄하고 가장 신뢰하는 동맹들, 즉 소년에게 모든 걸 빚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왕좌와 소년의 지위를 지킬 때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 계획을 세웠죠. 몇 시간 후 소년이 떠나려 했지만 수년간 소년을 보호해온 경비병들이 문 앞으로 다가왔어요. 누가 보냈는지 보세요. 소년의 동맹들, 아니 이전 동맹들이었습니다. 황제가 죽은 후 비밀리에 움직인 건 소년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소년이 편지를 쓰는 동안 그들은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제국이 누가 왕좌에 오를지 결정하는 동안 소년은 가택연금 상태가 됐어요. 매 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감옥과 다름없었어요. 소년은 자신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년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니게 됐죠. 어느 날 오후 누군가 들어왔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의 친구, 소년이 살려준 사람, 소년이 도망가라고 한 사람이었죠. 지금 그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소년 앞에 서 있었어요. 결국 소년의 최근 몰락과 배신, 가짜 동맹, 권력 이동이 모두 그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그는 소년을 빌어먹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어요. 소년은 말을 잃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소년이 모든 걸 걸고 찾아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죠. 떠나기 전 그는 우연히 마지막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내일 새 황제가 즉위할 소정이고 소년은 바로 그 후에 처형될 예정이라고 말이죠. 귀엽지 않나요? 하지만 소년은 이 궁궐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데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소년은 자신의 방, 자신의 감옥을 둘러보고 허리띠를 살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환관복장의 일부였죠. 그것들을 함께 묶고 매듭을 조이고 자금성 위로 달이 떠오르자 소년은 탁자 위로 올라가 내려왔어요. 약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들이 소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가져갔지만 이건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한때 나무를 베던 9살 소년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배신당하고 결국 스스로 마지막을 선택한 소년의 삶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권력이 주는 달콤함과 그 뒤에 숨어있는 독,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비극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